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국민주권. 예. 완전히 요즘에 이름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이야기 나오는 게 예. 지규현이 뭐 김영현이 뭐 보석 뭐 해가지고 풀어준다부터 시해가지고 별말이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 거기다가 지금 대법관 예. 증오 문제에 대해서 예. 뭐 조중동이라는 이거 열심히 공개하고 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사법부가 최근에 여러 가지 판결이나 행동 스탠스들을 봤을 때 네. 그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네.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는 권력 중에 하나가 또 법관인데 네. 그 법은 항상 헌법과 법률,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네.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개인의 양심이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과 함께 대법관 증언 문제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성과 반대파가 지금 뭐 양분이 돼가지고 어쨌든 뭐 국민적 합의라든가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은 좀 일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미국의 어떤 대법관인 여성 대법관 긴즈버그라는 이 대법관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판사는 그날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된다. 이거 참 명말인데 이걸 보면서 버스 요금 800원을 횡령한 운전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가 네. 그걸 뭐 대법관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50대 남성이 14세대 예. 뭐 소녀 그렇죠. 이렇게 요즘 말로는 그 줄여서 이제 서호남이라 하죠.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위주. 그래서 대법원이 판단할 때 좀 다양성이 떨어진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들이 연간 한 3, 4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대법원장하고 그다음에 행정처장 빼고 나면 12명이 연간 3천 건 이상을 담당하다 보니까 실제 올라온 사건 중에 70%는 심리 불속행. 그래서 아예 심리도 하지 않고 그냥 내려버리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연구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재판연구관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 100명 정도. 많이 있고 이제 재판연구관들이 실제로는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는 요 한 7쪽이나 10쪽짜리 이렇게 의견서를 갖다가 올리면 뭐 거의 별다른 문제 없이 그 상태로 판결 내는 재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일단은 찬성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은 소송이 너무 많이 지연된다. 3심까지 가는데 뭐 몇 년의 세월이 흘려서 그다음에 이제 법관들이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좀 편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판검사가 없이 제야 변호사는 2018년도에 김선수 대법관 유일해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보다는 훨씬 여성 비율이 좀 적고 그래서 사회의 다양성을 좀 담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대법관 증언에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이고 반대하는 또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일단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연구관들이 대부분 뭐 90% 이상을 갖다가 사실은 처리하고 그 상태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재판연구관이 그러면 대법관입니까? 아니 숫자를 갖다가 안 늘리고 재판연구관 이야기 듣고 하려면 그냥 대법관이 뭐 필요 있어요. 그냥 재판연구관 이야기대로 하지. 그렇죠. 재판연구관이 사실상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판사 출신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반대파 이론 중에서는 뭐냐면은 재판연구관 100명이 판사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대법관이 한 100명 된다. 근데 거기에 대법관을 또 증언하면 재판연구관이 또 뭐 100명 이상 늘어나야 되고 그렇게 하면 전체 법관으로 봤을 때는 다 대법원이랑 물리고 1심, 2심의 현실적인 재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또 정반대로 판단하면 대법관 숫자가 부족해서 재판연구관이 하면 대법관들이 전부 다 이렇게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90% 이상 그냥 도장 꽝꽝 찍고 끝나버리는 것 같이 사법에 대한 보호를 갖다가 못 받는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건데 그거 갖다가 곡해해가지고 또 왜곡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대법관이 늘면 재판연구관이 또 늘어야 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웃긴 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법관 증언 문제가 나오는데 네. 정권에 따라서 또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대법원에서도 대법관을 늘리자 한 적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네, 있었는데 네. 반대하는 또 야당에서 그걸 또 막아요. 예, 이게 또 자기 정권, 현 정권에 대해서 또, 또 유리한 유명권. 판단을 할 수 예, 있을 것 예, 같아서. 예, 예. 근데 또 정권이 바뀌면은 바뀐 쪽에서는 또 대법관 증언 문제를 얘기하고 야당은 과거에 자기들이 증언하라고 해놓고 이번에는 본인들이 불리하니까 또 증언 하지 말자 하고 그래서 정권의 어떤 누가 잡냐 어느 쪽이 잡냐 그런 유불리나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 정도는 한 번 정도는 한번 스크린 해볼 필요는 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어떤 모델은 아닐 수 있지만 대법관이라든지 아니면 판사 또는 법원장에 대한 뭐 이런 투표로 해가지고 뽑으면 어떠냐라고 예.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인기 투표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그래서 일단 핵심은 재판이 사법부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일단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예. 제일 큰 문제는 가장 거기에서 뭐 과정에서 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예. 이번에 이제 극명하게 드러났던 부분은 과정과 절차도 지키지도 않고 그렇죠. 다음에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렇죠.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는 같이 보이는 예. 그 행동을 그렇죠. 국민투표 대통령 선거를 갖다가 앞두고 있는 순간에 예. 대법원에서 그걸 갖다가 다 파괴해버리고 막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거죠. 신뢰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관이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판단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했을 때 국민들이 정당하게 그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유력한 대통령 후보조차도 저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믿고 대법원 시스템을 갖다 그냥 놔둬야 되는 거야. 또 그 숫자를 갖다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예. 근데 대법관 숫자를 갖다가 유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속마음이 뭐냐. 그러면 100에 100 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관의 요구 받는데 대법관 같은 높은 위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 한 줄 들어가면은 판결 받을 때 훨씬 유리하니까 네네. 결국 이제 그 정관예우 그러니까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최근에 이제 로스쿨 나오면서 너무 네. 많아지니까 네. 변호사도 경쟁이 심해지니까 국민들은 법률 서비스를 받기는 훨씬 쉽고 네네. 그러나 변호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건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고 네. 대신에 검사나 판검사 출신들의 몸값은 훨씬 또 올라가는 게 있고 네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정리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있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대법관 수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속마음을 갖다 숨기고서 이런 것이 있고 대법관이 늘면 이렇게 뭐 법률에 대한 형평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는 귀에 전혀 안 들어올 것 같다. 국민들 그렇죠. 귀에는.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로 하고 비교하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대법원의 형태를 띈 게 대법원대 헌법재판소도 있고 네네.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 헌법재판소하고 연방 법원, 이렇게 대법원 정도의 그 유사한 기능을 가진 데가 한 6개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일반, 행정, 재정, 사회, 노동 네네.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분리해가지고 한 350명 정도가 그래서 일반적인 민사는 민사 쪽에 담당하는 쪽에서 하고 형사 사건이 형사 쪽 또는 뭐 그 사회에 관련된 거 노동에 관련된 데 이렇게 해서 많은 법관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빠르고 전문화되고 신속성 있고 그다음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해서 처리하기가 좀 쉬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쪽으로 또 주장하는 것도 있어. 우리나라도 단순한 게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쪽에서 조금 분류를 해서 쉽게 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좀 민감한 사항이나 국민적인 합의 이슈가 되는 사항들은 좀 전원 합의체 해가지고 거기는 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뭐 검토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전문화된 걸로 이렇게 따지면 가정법원이라든지 행정법원, 그렇죠. 네, 특히 가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초상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가지고 법정 자체를 갖다가 밖에다가 해가지고 예, 예. 가정법원들이 따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고 행정법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민사와 형사를 또 분리해가지고 법정을 갖다가 또 다르게 이렇게 설치하거나 준비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피의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고 피고들의 이런 어떤 인권 보호 문제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대법원이라든지 법원 조직들을 갖다가 좀 특화돼 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것인가. 어쨌든 이제 이번에 이제 직위원 그다음에 이제 조희대 네. 대법원장이 쏘아 올린 사법부 개혁의 이 총알 이 방향을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잘 계획해서 정치적인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어떤 그 중립성이 잘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네.